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환자와 보호자, 소방구조대원 등 7명을 태운 소방 헬기가 어젯밤 독도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조업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어민을 이송하기 위해서 독도에서 이륙한 직후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독도 주변 해역에는 초속 10에서 1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헬기와 탑승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던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가족이 운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KT 부정 채용과 관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쟁점은 딸의 KT 부정 채용 대가성입니다. 이틀 전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판결문에는 대가를 바라고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일어난 규모 6.5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필리핀 남부에서의 강진은 한 달 사이에 벌써 3번째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선전 매체가 자신들의 우두머리 알-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IS의 국제적 조직망이 건재하다고 과시했고 미국을 향한 경고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IS 고위층으로 하지 압둘라로 알려진 인물의 후계자 지명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핵 조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8분쯤 환자와 보호자, 소방구조대원 등 7명을 태운 소방 헬기가 독도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조업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어민을 이송하기 위해 독도에서 이륙한 지 2, 3분 만에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네, 곧바로 해경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고 인근 어선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상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하고요. 날이 밝으면서 잠수부 등을 투입한 수색 작업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에서 이륙한 구조 헬기가 바다에 떨어진 건 어젯밤 11시 28분쯤 독도 인근 바다에서 홍게를 잡다가 왼쪽 엄지손가락 1,000마디가 절단된 어민을 태우고 대구의 한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헬기엔 환자와 구조대원, 보호자 등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 헬기를 요청한 독도 경비대가 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우리 헬기장에서 완전히 뜨긴 떴는데 이제 남쪽 부근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떨어진 지점 쪽에서는 헬기 그 앞에 뒤에 있는 불빛만 보였고 헬기 형체를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헬기가 떨어진 곳은 이륙 장소로부터 200에서 300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해경과 해군 등은 사고 직후 경비함정 등 배 4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해역엔 초속 10에서 1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EC-225 기종, 다목적 소방 헬기로 2009년부터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추락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은 날이 밝는 대로 잠수부 등을 투입해 추가 수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할 때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와 위장 소송을 통해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입니다. 지난달 4일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속된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친인척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편입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가 진행된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위 공사로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진 뒤 학교 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00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위장 소송에서 이긴 조 씨는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이혼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조 씨는 시험지 유출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29일 강제 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내일 만료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KT 부정채용과 관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쟁점은 딸의 KT 부정채용 대가성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판결문에는 대가를 바라고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뇌물 수수, 이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 전 재판부의 판단이 김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재판부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면 그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피고인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채용 특혜란 형태로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이익을 줬다는 판단은 내린 겁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였는지를 두고 검찰과 김 의원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다른 증인 채택도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가성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결심 공판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일엔 김 의원의 딸이 증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검찰은 채용 특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강사법이죠. 그런데 오히려 강사들의 강의는 줄고 수업 쪼개기와 같은 편법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 강의가 7,0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대학 강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올해 2학기 전국 196개 대학에선 지난해 2학기와 비교해 강사나 초빙 교수 같은 비전임 교원이 맡은 학점이 크게 줄었습니다. 2만 학점이 사라졌는데 한 강의를 3학점으로 계산하면 7,000개가량이 없어진 겁니다. 빈자리는 교수들이 채웠습니다. 전임 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1만 학점가량 늘었습니다. 강사법에는 최소 1년, 길게는 3년간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때 임금을 줘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학들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오히려 강사 수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 학기인데 계속 추세대로 계속 들어온 게 계속 줄고 있구나.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면서 강의도 줄어든 것이라면서도 강사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수도권 어디에서나 30분 안에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정부가 10년 안에 달성하겠다고 내놓은 교통청사진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지하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이 내세운 핵심 목표는 수도권과 서울 도심의 30분대 연결입니다. 일산과 송도, 남양주 등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을 오가는 시간을
최대 3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화성 동탄에서 고향을 잇는 GTX A 노선을 2023년 개통하고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GTX B와 C 노선 착공도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깁니다. 2기 신도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김포와 검단을 서울과 있는 GTX D 노선을 만드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6호선과 9호선은 수도권 동북부로 연장하고 인천 2호선은 신안산선과 연결을 추진합니다. 전체 길이 253km의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하고 상습 정체를 빚는 서창 김포 판교 퇴계원 구간은 복중화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깊이 40m 이상의 지하도로를 짓는 것도 검토하는데 강변북로나 올림픽 대로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최소 7조 원에서 16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나온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필리핀 남부에서 잇따라 나고 있는 강진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순과 말에도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발생해서 15명이 목숨을 잃었었는데 한 달 사이 이번이 세 번째 강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도 사상자가 나왔는데 사망자는 5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코타바토주의 호텔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코타바토주 툴루난시에서 북동쪽으로 33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5명이 건물 잔해등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5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등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고향인 다바오시에 머물고 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집 벽도 금이 갔지만 대통령과 가족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는 이번 지진 발생 이틀 전에도 규모 6.6 지진으로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지난달 16일에도 인근 지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일어나 7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두 지진으로 무너지거나 부서진 건물은 7,7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민 일부도 집 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우두머리가 숨졌다고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하지만 IS라는 조직이 수장을 잃었다고 사라질지 오히려 보복 테러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IS가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IS 선전 매체가 알바그다디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중동에 한정된 조직이 아니며 동쪽에서 서쪽까지 펼쳐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لا تفرحي أميرك بمقتل الشيخ البغدادي ولا تنسي كؤوس الموت والحتوف على يديه تقبله الله أولا تدركين أميرك أن الدولة اليوم تقف على أعتاب أوروبا ووسط إفريقية 미국으로 인해 IS의 우두머리가 죽었지만 IS의 조직망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성명은 IS 선전 매체를 통한 음성 발표로 이뤄졌습니다. 후계자로는 아부 이브라힘 알 하셰미 알 쿠라이시가 지명됐다고 전했습니다. 쿠라이시 부족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하셰미 가문이 속했던 아랍 부족입니다. 새 지도자가 무함마드의 혈통이라는 점을 내세워 추종자들에게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알 쿠라이시는 IS 내 역할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IS 전문가에 따르면 알 쿠라이시는 하지 압둘라로 알려진 IS의 고위급일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지 압둘라를 알 바그다디의 후계자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절차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조사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고 백악관 측도 조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현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32.
The nays are 196. The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소속 정당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원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34석, 공화당 197석입니다.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은 아무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엄청난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탄핵 조사는 지난 9월 펠로시 의장 직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탄핵 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진 증언 청취는 앞으로 공개 청문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이 증인을 대질 신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양당이 탄핵 조사에서 더 거칠게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어 민주당이 결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여론을 의식해서입니다. 비공개 증인 조사에서 트럼프에 불리한 증언이 속속 나오자 트럼프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 밀실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이 청문회장을 점거하고 적법 절차를 마련하라고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서 이루어진 첫 표결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젯밤 조의문을 보낸 북한이 어제는 새벽이 아니라 오후에 동해를 향해서 또다시 발사체를 쐈고요.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번에 쏜 것도 지난 8월과 9월에 잇따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었는데 역시 오늘 아침에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역시 예상대로 말을 했습니다. 연속 사격 체계를 검증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 2발에 대해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는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지만 당시에는 성공적이다라는 이런 보도는 없었고 당시 현장에 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해서 추가 발사를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시험 발사 현장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해서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시위대가 정부의 복면 금지법에 맞서서 헬로윈 코스튬 시위를 벌였다라는 소식인데요. 어젯밤에 이 조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다양한 모습의 가면을 쓴 이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이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 5천 홍콩 달러, 약 37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대는 매년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중국 쇼핑 축제 광군제와 관련해서 보이콧 운동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광군제 때는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홍콩은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미국을 제치고 구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국제회의가 취소가 됐었죠. 칠레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 이후에 올해 이 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전해지는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칠레가 이뿐만 아니라 기후 관련 회의도 이번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건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스페인 정부가 성명을 통해서 칠레를 돕겠다면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대신 주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칠레 환경장관을 통해서 유엔에 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다음 주 회의에서 스페인의 제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총회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의 공식 회의인데요. 이번 회의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실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후계자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또 홍콩 시위 사태로 시진핑 지도부 문책론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시진핑 후계 구도에 대한 설이 나돌았지만 결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일국 양제 체제를 재천명하면서 특구 수호를 위해서 법 집행 체계를 수립하겠다라고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8월 2일 법안 처리 90일만인 어제 비쟁점 법안 16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 8명을 영입했습니다.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과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은 1차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기록원이 1900년부터 1950년 사이 일본 후쿠오카 탄광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명부를 공개했습니다. 제1동포 고 김광열 씨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입니다. 국가기록원은 명부에 있는 8,400여 명 가운데 1,900명 정도가 조선인으로 추정된다며 기존 강제동원 명부에 없는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포함해서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국회의 노동계약법 강행 처리에 맞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업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금융계열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본격 출범을 하는데요. 내년 네이버 통장을 첫 상품으로 선보인 뒤에 하반기에는 신용카드를 포함해서 주식, 보험, 예적금 서비스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수 전문 경영인인 최양하 한샘 회장이 물러납니다.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25년간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후임에는 강승수 부회장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찰이 상습 원정 도박과 환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가수 승리 씨를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깁니다. 상습 도박 혐의만 적용했고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여성 3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제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팔찌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여성 2명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기관 최초로 경찰이 수소 전기버스 2대를 도입했습니다. 기동대 근무 특성상 시동을 켜놓고 버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대기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8년까지 경찰버스 전체를 수소 전기버스로 교체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네스코가 전 세계 66개 창의 도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강원도 원주와 경남 진주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창의성과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는 도시를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창의 도시는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에서 발견이 된 나주선,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발견이 되고 15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배의 조각 석점입니다. 나주문화재연구소 홍보관에 상설 전시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작품의 전시가 일본에서 또 취소가 됐습니다. 미에현 이세시에서 열리고 있는 전람회에서 위안부를 이미지화한 사진을 소재로 한 작품 전시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결정한 이세시 교육위는 극우 세력들의 위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 절차를 마치고 어제 오후에 청와대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업무에 오늘 복귀를 합니다.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모레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태국을 방문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오늘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른바 조국 국감이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쇼핑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일까지입니다. 백화점을 포함한 전국 매장들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부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특히 오전은 중부와 호남 지방 중심으로 공기가 더욱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까지 올라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게 예보되어 있지만 공기가 탁해서 먼지가 시야를 가리겠고요.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0도, 광주와 대구가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20도 선에 그치면서 오늘 우리나라보다 선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일요일 동해안은 흐리고 비 소식이 있고요.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과거 성면은 뛰어난 단열성의 신비의 건축 자재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1급 발암물질임이 알려지면서 건축 현장에서 퇴출됐는데요. 지금 남은 성면 건물들은 철거나 보수 때도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철거 중인 경기도 시흥의 한 주택입니다. 지붕으로 사용되던 성면 슬레이트가 깨진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습니다. 성면인 것 같은데. 성면 아니에요? 여기 성면이었잖아. 제대로 밀봉해야 할 성면잔에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작업자는 성면 해체 면허가 없는 무허가 업체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인근에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찾았다. 여기 또 있다. 건물 철거할 때 나온 성면을 잘게 쪼개 일반 폐기물과 섞어 보관해 온 겁니다. 양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 이거 흙하고 섞인 거를 철거한 거 이걸 어떻게 보관해냐고요. 일반 폐기물과 성면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쉽게 퍼집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등 호흡기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성면 처리 업체 7곳에서 21톤의 폐성면을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4분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차주 A씨는 건물 지하 2층에 주차한 뒤 엔진룸에서 흰색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차량을 도로로 옮긴 뒤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엔진룸 일부만 태운 뒤 15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오늘까지 수도권 일대에서만 BMW 차량 5대가 불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 이춘재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 8살 김모양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실종 당시 김양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일부가 발견된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양은 지난 1989년 7월 화성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사라졌고 이춘재의 살인 자백 전까지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오늘부터 광양 버스터미널의 운영을 중단하고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양 버스터미널 측은 운송회사의 사용료 문제 등으로 적자가 계속된다며 광양시에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정상 운영하겠다고 알려오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광양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인동숲 주차장에 임시터미널을 마련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배경에 대해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재 영입에 시동을 걸면서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여야의 인적 쇄신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일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자 올해 들어 12번째 발사시 발사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참 미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과 관련해서 조의문을 보내고 뭐 하루도 안 돼서 초대형 방사포를 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이번 북한에서 방사포를 계속 쏘는 이유는 북미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발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방사포에 대한 시험이랄까 이제 이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판단에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평양에서의 축구 대회나 또 지난번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해서 철거 요구 그리고 대화 거부까지를 포함해서 이번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모친 상황을 당하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 조의문을 보내고 바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건 그건 국제 간의 예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유기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북한이 방사포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실체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11번째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게 12번째인데 미사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나 국제사회가 이벤트가 있을 때 북한이 그에 편승해서 이런 방사포를 쏜다든지 미사일 쏘는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 관심을 끌어서 자신들이 어떤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다는 그런 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가 이런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북 핵 실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문에 비롯이 된 것인데 그것을 위반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분석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재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원식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요.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물을 철거해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가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만나지도 않고 그냥 문서로 얘기하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처음 이 발단 자체는 이제 금강산 관광 시설이 있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했지만 그때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게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구나 지금은 북한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보기 싫은 시설 빨리 좀 철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북한이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그럼 협의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것까지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퍼주기식 굴종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북한이 화답을 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완전히 면박을 주는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처음부터 철거의 대상도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더구나 철거를 하고 할 때 그 비용까지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한 것은 이건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일입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 시설물을 철거해 가라 강경한 입장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북 간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의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전 과정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이렇게까지 가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평화로 나온단 말이죠. 네. 그건 뭐냐면 그 북한이 이제 전략무기 개발을 끝냈고 이제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무기로 해서 딜을 네. 하자는 거거든요. 딜의 내용은 이제는 제재를 풀고 북한도 살 수 있게 국제사회가 도와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비핵화와 그 북한에 대한 제재 푸는 문제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결해 가자고 하는 거죠. 그 제재를 강화할 때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네. 또 제재를 푸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이 가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남북 대화, 북미 대화는 더 확장되고 더 넓어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단지 그것이 이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적절치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대화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네. 일이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일이고요. 북한도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치 않은 국민 감정을 상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북미 대화도 있지만 남북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로서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호의감을 갖고 그래도 북한이 우리 동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길이 빨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만을 중시해서 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남쪽과의 대화를 더 확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북한으로서도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북한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라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미국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네. 북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네, 초대형 방사포나 단거리 발사체만 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화 자리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말이죠. 그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이 네. 낡아서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하자 그러면 그거를 설치했던 쪽하고 충분히 합의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남쪽과 합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합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서로만 논의하자. 그거는 적절치 않고 문서로 논의하면 수만 번의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기준 의원님, 예.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남북 간에 좀 더 적극적인 대화 필요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네. 것이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집권당하고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북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또는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의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지난번에 미국의 보좌관이 사퇴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 폐기로 갈 의사가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 공언하면서 미북 협상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오판입니다. 지금은 평화협정을 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작년 이맘때였을 겁니다. 한 1년이 지났는데도 네. 북한이 자세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최소한 올해 들어서 지금 방사포 쏜 것까지 하면 12번째 미사일을 쏜 건데 그러면 이거 한 번이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더 그런 도발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결이 위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것. 또 그다음에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싱가포르, 하노이, 미북 회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전부 단 하나 결실도 못한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한없는 애정 공세를 펴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지난번에 특히 쌀 5만 톤 주겠다고 해서 북한이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쌀 포대 제작해가지고 비용도 날리고 쌀 비용 140억 원도 지금 국제 기구에 갖다 뒀다 찾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런
그 위장평화공세에 녹아서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이고, 만일에 정말 실증적으로 그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키고자 한다면 비핵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이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디고, 그다음에 그 핵을 폐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핵 그 물질은 또 어떻게 그 소개를 시킬 것인지, 핵 과학자들은 어떻게 분산시킬 것,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북한이 단 한 걸음도 나간 적이 있는지, 그런 상태임에도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패턴을 또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네. 그 시간만큼 또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면서, 그럼 북한은 그 시간을 가지고 또 가져온 지원을 가지고 다른 일을 벌리면서 그 시간을 벌면서 오히려 그 군사력만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만 초래한 것입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반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유기준 의원님 같은 생각이 지난 70년 동안, 분단된 70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네. 그 과정 동안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는 어땠냐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기준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거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런 걸 말씀하지는 선택하시겠어요?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아무리 어려워. 내가 말하지도 않은 걸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 유기준 아무리 의원님, 어려워도 남북 간은 우원식 의원님 말씀 듣고 지금 내가 말하지도 않은 그리고 걸 나서 자꾸 하니까 반론의 시간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남북 간의 관계는 평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남북 간의 위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몇 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걱정은 별로 안 하거든요. 북미 간의 대화도 있었고 남북 간의 대화도 있었고, 이런 큰 역사가 70년의 역사에 보면 짧은 역사입니다만 네. 앞으로의 남북 간의 대화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토대를 밟고 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오랜 간의 남북 간의 불신을 걷어내는데 1, 2년에 다 되겠습니까?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그 평화적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세 번씩 얘기했는데 그만하시죠. 뭐. 자기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한 반론한 거거든요. 유기준 의원님의 저 발언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70년 동안 그 사실 남북한이 거대한 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하고 한국이 출발할 땐 비슷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북한의 국민소득은 한 1,500달러, 근데 우리는 한 3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벌써 20대 1, 25대 1, 국가 전체로는 벌써 50대 1 정도 이렇게 벌어져서 체제 경쟁은 사실 끝난 건데, 네. 거기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압박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그 우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위장된 그런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이 그동안에 회담장에 나와서 회담에 응했던 것은 국제사회가 그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네. 회담장에 나와서 그 회담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거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들이 총선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도 영입하고 또 인적 쇄신 문제도 다루고 본격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유기준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어제 외부 인사 영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번에 그 영입을 한 사람들은 대략 한 8분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경제 분야, 또 여성 분야, 청년 분야, 또 언론 분야 이렇게 해서 8분을 영입을 했는데, 근데 그게 좀 그 중에 원래 영입 대상으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다른 말들이 좀 많았던 부분을 좀 정리를 좀 못했다든지 그에 대한 의혹이 좀 덜 가신 상태에서 영입을 해서 좀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문정부의 경제 정책을 좀 심판하는 쪽에 가 있었던 분들이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 또 서민금융, 국민연금 등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진 그런 분들을 영입을 했고요. 또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우리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우리가 선발을 했고, 또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 유권자 연맹 회장을 이번에 모시면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시대의 부흥에 그렇게 시대에 응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전 MBC 사장을 했던 이진숙 그 사장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했고, 또 지금 탈원전을 가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에 대한 그 소관 분야가 한전인데, 한전이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한전 주가가 막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탈원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지, 만일에 간다면 멈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을 이렇게 영입한, 그게 우리 이번에 인재 영입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인사 영입의 의미를 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인재 영입을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순서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이제 영입 대상으로 하면 그때 이제 있지도 않는 말들이 많이 퍼져나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인재 영입의 취지가 퇴색이 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 후보 물망에 올랐을 텐데, 그에 대해서 인재를 다 추려가지고 나중에 최고위라든지 아니면 당의 기구를 통해서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어쨌든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당이 꼭 필요했던, 또 이 시대가 바랐던 그런 인물들 영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한번 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을 받으시고 잠깐 언급하신 뒤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거세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인적 쇄신을 한다는 거는 공천 때 어떤 사람을 21대에 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인데, 지금 보면 몇 분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고참 의원들 중심으로 불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분 또 계세요. 아마 후속될 텐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여러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자리와 비례대표 이런 데에 이제 사람들 배치해 나갈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공천이라고 하는 것, 또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가장 못했던 거, 그거는 민생 부분을 아주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민생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적합한 인물들, 또 민생에 있어서 아주 철학이 분명한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해야 되고, 또 우리 당으로 보면 청년 의원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자영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게 앞으로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활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찾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특히나 원자력 얘기했는데, 원자력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중요한 거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런 에너지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역량,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를 영입하고 그렇게 보여질 생각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이번 인재 영입을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는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거 적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전 MBC 이진숙 사장, 그분은 과거 방송장악, MB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거치면서 방송장악의 상징이라고 했던 김재철 사장의 입이라고 불리웠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직원들하고 큰 갈등이 있어서 결국 나오신 분인데, 그런 분을 또 영입한다거나, 이번에 소위 공관갑질에서 박찬주 대장,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주류 사회를 내치는 거다.
저는 공간 갑질을 한 사람 분이 정말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귀한 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공정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공간 갑질로 아주 대표되어져. 그럼 본인은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부인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네. 받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아주 큰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분을 그 영입 1호로 하고 요번에는 이제 저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 보니까 아이 그분 배제된 게 아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서까지 비판을 하셨습니다. 유기준 의원. 네. 답변하시죠. 원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좀 선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뭐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원식 의원님께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민주당 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했다고 한다면은 그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보 위기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들께서 이 경제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분은 아마 초선 의원 2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 불출마한 사람 중에 한 분은 이해찬 대표의 현재의 당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더구나 지난번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물론 집권 여당에서 사과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어제인가 비로소 당 대표가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한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집권 여당이 그렇게 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그건 불공정을 넘어서서 이건 비리를 옹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집권 여당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당이 영입하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는 좀 우원식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문제가 됐던 것은 소위 말해 그 공관병에 대한 갑질 때문에 이게 비롯이 된 것인데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를 걸러서 기소까지 됐는데 그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가혹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혐의가 내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부분도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 무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그에 대해서 벌금을 받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지금 대법원에 그 상고가 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소위 말해서 처음에 했던 것과 다른 형태의 별건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 공관병 갑질 부분 정리가 됐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교수도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 정도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30초씩만 딱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죠.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저렇게 변론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법적으로는 재판을 지금 받아서 벌금을 받고 대법원 계류까지 되고 있고 부인은 갑질로 해서 아주 심각한 갑질 아니었습니까? 본인도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정도가 아니었을 뿐이지 네. 갑질 내용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을 위한 사회에서 이 박찬주 대장을 굳이 1호로 내세우는 거는 과거 시대로 돌아가겠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는 정말 잘 만들어보자.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또 네. 미래 방향을 위해서 잘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얘기했고요. 저희도 저희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볼 때 느낌이 확 바뀌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민생을 잘 챙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박찬주 대장을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게 좀 유감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느낀 것은 이 정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해서 대하고 또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좋은 단초가 네. 됐다고 생각을 정리해 합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 좌파가 과연 그 집권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옹호를 하고 도와줄 용의가 충분히 있는데 현재 나타난 결과가 경제 성장이 거의 멈추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도 막 지지부진해서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빨리 좀 시정을 해서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경제와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작업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조사 결과 유가족들을 또다시 분노 속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시 구조가 된 이후 헬기가 있었는데도 배로 이송이 돼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찾으면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수색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 A군을 구조했는데 병원에 옮기는 시간이 늦어져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치 않았으며 A군은 헬기를 탈 기회를 3번 놓쳤고 4번이나 배를 옮겨 타며 4시간 41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를 탔다면 20여 분 걸렸을 거리였습니다. A군이 탄 함정에는 헬기가 있었지만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김수현 서해청장이 탑승했습니다. 원격으로 연결된 병원에서 생존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신호가 감지됐고 헬기로 A군을 이송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도착한 헬기엔 또다시 김석균 해경청장이 탔습니다. 조사 결과를 들은 세월호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애들 살아있는데 살인시켰대잖아요. 버리고 갔대잖아요. 애들 숨 쉬고 있었는데 버리고 갔대잖아요. 그 짧은 단 몇 분만 빨라서도. 특조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헬기로는 20분이 걸리지만 배를 타고 5시간 가까이 걸러서야 병원에 도착한 이 세 번째 희생자. 헬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구명 조끼를 입은 학생 A군이 구조됩니다. 지금 익수자 1명 어렸습니다.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조한 지 11분 지나 헬기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A군이 있는 함정에 헬기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갑니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기자회견에 참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A군을 살리기 위해 원격 의료 시스템이 연결됐고 산소 포화도가 69%를 가리킵니다. 의사는 원격으로 헬기 이송 조치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두 번째 응급 헬기가 도착합니다. 헬기 도착. 네,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입구까지. 네. 바로 저리게. 심폐소생술을 받던 A군은 헬기장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헬기가 아니라 배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해경은 이유를 모릅니다. 현장은 통제가 안 됩니다. 응급 헬기는 상공에서 회항했고 같은 시각 또 다른 헬기가 도착했지만 이번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서해청으로 갑니다. A군은 배로 옮겨집니다. 현장에 있어가지고 위에서 지휘부에서 했는데 현장에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중단, A군은 사망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 A군은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소방구조대원 등 7명을 태운 소방 헬기가 어젯밤 독도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조업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어민을 이송하기 위해 독도에서 이륙한 직후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독도 주변 해역에는 초속 10에서 1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헬기와 탑승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앞서 한 차례 기각됐었던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웅동학원 비리에 조 전 장관을 포함해서 다른 가족들이 연루됐는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열흘 연장됐습니다. 오는 11일까지입니다. KT 부정 채용과 관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쟁점은 딸의 KT 부정 채용 대가성입니다. 이틀 전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판결문에는 대가를 바라고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강진이 또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민다나오 섬 인근에서 규모 6.0이 넘는 지진은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났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선전 매체가 자신들의 우두머리 알-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IS의 국제적 조직망이 건재하다고 과시했고 미국을 향한 경고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IS 고위층으로 하지 압둘라로 알려진 인물의 후계자 지명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공개가 됩니다. 백악관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8월 2일 법안 처리 90일만인 어제 비쟁점 법안 16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서 이르면 이달 초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심의가 이뤄지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민주노총이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문제 등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파키스탄 동부를 달리던 열차에서 가스통이 폭발해 지금까지 7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로 달걀을 삶아 먹으려다가 가스통 2개가 폭발해 불이 난 건데요. 일부 승객이 규정을 어기고 열차 안에 반입한 가스 스토브가 대형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열차가 계속 달려서 불은 뒤쪽에 있는 객차에까지 빠르게 번졌는데요. 인명피해가 늘어나 지금까지 74명이 숨지고 다친 40명 중에 10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 북부의 한 보육원에선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성이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핫소스로 위장한 마약이 적발됐는데요. 그 양이 자그마치 400kg에 달합니다. 마약을 숨기려고 결정 모양의 필로폰을 아예 핫소스에 섞어버렸습니다. 적발된 마약은 400kg이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핫소스는 미국에서 보낸 택배로 호주 공항에서 통관 검사를 하다가 마약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배송지를 추적해 현장에서 4명을 체포했습니다. 무게만 6kg에 10,000칼로리나 되는 이 햄버거. 9분 안에 먹으면 우리 돈으로 약 38만 원가량의 상금을 줍니다. 태국의 한 식당에서 하는 이색 이벤트인데요. 최대 3명까지 함께 도전할 수 있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성공하는 팀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은 많은 사람이 햄버거를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다만 질식 위험이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먼저 미세먼지 농도부터 볼까요? 네, 오늘 정말
공기질 좋지 않습니다.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스모그 같이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무척 탁하겠습니다. 대부분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특히 오전 중 중부와 호남 지방 중심으로 농도가 더욱 높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이렇게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고 꼭 나가야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경기도 광주가 50m, 충남 천안 70m, 강원도 평창이 100m 등으로 무척 짧은데요. 공기가 탁해서 하늘이 뿌연되다 이렇게 안개까지 짙기 때문에 평소보다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속도 줄이시고요. 차간 거리도 넉넉하게 유지하시고요. 또 구간에 따라 정체도 더욱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출근길 나서야겠습니다. 네, 미세먼지에 안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이번 주말 기온은 어때요? 네, 일단 오늘 기온 아침 출근길 현재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12도, 강릉 15도, 그 밖에 남부지방도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고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이 20도, 광주와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일요일에는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은데요. 하지만 평년 수준 웃돌기 때문에 크게 많이 춥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자정이 다 된 늦은 밤에 독도 해상에 소방 헬기가 추락을 했고 여기에는 응급 환자, 가족, 또 소방대원까지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전해지고 있는 소식은 없습니다.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작업 상황이 기상도 그렇고 좋지가 않나 보죠? 네, 밤사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날이 밝아지면서 소방과 해경, 군 등에서 사고 현장에 구조 인력과 장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에는 이 포항에서 잠수부들이 모여서 독도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현장 브리핑은 잠시 뒤 오전 8시 30분에 열립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가 설치된 포항 남부소방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사고 헬기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고 전원이 실종 상태입니다. 헬기에는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의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구급대원, 구조대원 이렇게 5명과 응급 환자와 보호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7명에 대한 이 구조 소식 또 수색 소식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물론이고 독일 교육장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까지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물론 EU 전체가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 측과 경제협력 확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중국은 마크롱의 이번 방문 기간에 자국의 경제권 확대 전략이죠. 1대1로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이탈리아가 주요 7개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습니다. 네, 칠레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또 금융시장은 불안해진 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그래서 밤사이에 또 하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 장소에서 서명을 하겠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칠레에서 열리기로 했던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미중 무역 합의를 할 그 서명식을 할 장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중국 관료들이 그 장기적인 무역 합의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반박 자료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합의는 열린다. 또 나와 시 주석이 서명할 것이라며 양측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무역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2% 하락한 27,046.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조금 전에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무부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은 국무부 2인자 자리인데요. 비건 대표의 이번 승진은 존 설리번 부장관이 주 러시아 미국 대사에 낙점된 데 따른 것입니다. 비건 대표는 부장관이 되더라도 북미 실무협상 대표직은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일단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2일 만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 조 씨까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결국 발부가 됐군요. 일단은 뭐 두 가지 혐의 정도가 추가가 됐었죠. 근데 그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된 거라 그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기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좀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죠. 네.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네. 그리고 공범이 둘 구속된 상황이었는데 그 혐의 외에 다른 배임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웅동학원의 허위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 부분이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때 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좀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일단 이번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일단 혐의 전체적으로 다 소명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그 문제가 됐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추가로 소명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혐의가 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면 결국은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 남았을 텐데 그 부분도 구속이 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범인 도피 혐의 등이 추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차에서는 기각된 상황인데 이번에 영장을 발부할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배임수재죄 쉽게 말해서 웅동학교의 이제 중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지들을 유출해서 전달해줬던 혐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담했던 2명의 공범은 이미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은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이 둘의 영장이 발부된 이상 영장 발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각이 됐었죠. 사실 배임수재죄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그 부분에 대한 소명도 소명이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한 소명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네,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그런 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기록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저번과 지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는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일단 뭐 검찰에서 추가로 입증을 더 많이 해설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사안에 대한 평가가 판사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인 도피 혐의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혐의가 강제 집행 면탈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웅동학원 관련해서 이제 캠코에서 이제 웅동학원에 이제 그 채권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일단 이 조국 장관의 동생도 그 당시에 웅동학원의 임원이었고 연대 채무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 쪽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아내 쪽으로 집행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했다. 위장 이혼을 하면
강제 집행을 하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이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혼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영장 기재 범죄 사실 하나 추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위장 이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법원도 위장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유죄 판결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그 근거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장을 발부할 때도 범죄 혐의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대부분 영장이 발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정도 수준의 소명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서는 조국 장관의 동생이 위장 이혼했다는 부분도 사실상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신병은 확보했고 검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더 할까요?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의 혐의는 결국 또 조국 장관도 자유롭기 힘든 부분입니다. 웅동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본인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겠지만 가족들이 어느 정도 더 연루가 돼 있는지 검찰은 추가로 결국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머지않아 소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동생, 그리고 조국 교수와의 관계를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친인척들은 모두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있고 정경심 교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대상은 조국 전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그럴까요? 조국 장관 이번 주 중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되지 않았죠. 이제 뭐 거의 이번 주는 끝났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또 휴대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또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좀 더 다진 다음에 조국 장관을 부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각돼서 다소 차질이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은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그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일에 조국 장관의 계좌로부터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그 검찰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보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조국 장관의 혐의는 정경심 교수와 좀 다릅니다.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되면 굉장히 그거는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일단 기각된 상황이라 좀 더 소명 자료를 모아서 영장을 한번 재청구하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면 사실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영장이 발부될 수준으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어느 정도 더 소명하는 데 주력하려는 지금 방침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 휴대전화와 계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뭐 연루 증거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검찰에서는 현재? 일단은 뭐 계좌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 같고요. 그 5천만 원의 그 문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원래 범죄 수사를 할 때 뭐 여러 명의 공범이 엮여 있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사실 휴대전화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치면 무슨 어떤 이제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요즘에 다 데이터 메시지 같은 거 SNS를 통해서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범죄와 연루된 내용들이 있는지 혹여 지워두건 다 복원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범죄 혐의 소명이 될 텐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과잉 수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조국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현재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제동이 걸린 거군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정도 기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면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하는 게 휴대전화입니다.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정유라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러 병실까지 갔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를 빨리 확보를 해야 사실 검찰 입장에서 수사가 굉장히 용이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단 한번 제동이 걸린 또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공직자윤리법 이 부분도 크잖아요. 네, 공직자윤리법과 뇌물이 두 가지죠. 이제 공직자윤리법은 원래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되는데 주식을 취득한 걸로 지금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주식 자체가 원래 시가보다 굉장히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싸게 이제 매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매입한 시점에 민정수석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호재성 공시로 또 엄청나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가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가 관계는 민정수석 시절에 이 코링크 피의와 관련된 어떤 편의를 봐준 것이 있다라고 일단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때 그게 가상화폐 사업인데 그 당시에 코링크 피의에서 인수했던 한 기업이 가상화폐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돌연 2017년 11월에 문을 닫고 12월에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그 직전에 이걸 문을 닫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정보를 미리 줘서 닫은 것 아니야.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을 사실 돈으로 하면 뇌물죄에 딱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매입하자마자 호재성 공시를 다음에 띄워서 올렸다. 이게 딱 네. 지금 검찰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검찰은 가장 주요한 수사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조국 전 장관이 언제쯤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를까요? 일단은 한 번은 더 청구를 할 거고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도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입도 굉장히 이제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도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진술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좌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국 전 장관 소환하기 전에 이제 다지는 작업인데 일단 한 번 정도 더 영장을 청구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서도 또 기각이 된다면 다음 주 중에는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은 열흘이 더 네, 연장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네, 사실 뭐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거의 당연한 네. 수순이고요.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다소 더 시일이 걸릴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영장 마지막 한 번 연장한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이제 조사를 하고 조국 전 장관과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라진 노트북. 아하. 이 노트북의 행방에 지금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트북도 사실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증권사 PB는 네. 그 노트북을 건네줬다라고 하고 특정 호텔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노트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노트북의 행방이 굉장히 또 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있는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은 유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본인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있으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유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첩보를 민정수석실 윗선에서 무마했다며 지난 2월 조국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유 부시장은 지난 11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조 전 장관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당장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갈 곳은 경주입니다.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볼 것들이 많은 곳이고요. 처음으로 소개해 줄 곳이 괴릉인데 네. 보통 이제 경주의 왕릉을 보러 간다고 하면 네. 가는 흔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경주 여행을 가면 도심 안에 머물거나 혹은 좀 외곽에 있는 불국사 정도를 가시지 주변에 있는 왕릉들은 많이들 안 가시거든요. 이 괴릉을 한 번쯤 꼭 가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신라의 왕릉 가운데 가장 화려한 무덤이라 일컬어지는 게 바로 이 원성 왕릉 혹은 괴릉이라 불리는 이 릉입니다. 네. 경주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저런 여러 석상들이 있는데
특히나 무인 석상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보시면 신목구비 한마디로 눈이 깊고 코가 높습니다. 한반도 사람이라기보다는 보통 소구드인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구드는 지금의 이란계의 민족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인데 중앙아시아에서 무역에 종사했던 아주 특출났던 민족이 이 소구드인입니다. 그들이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지만 이 신라까지도 교역을 함께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제 추정이 가능해지는 대목이 바로 이 원성 왕릉에 있는 이 무인 석상들인데요. 이거 외에도 뭐 유리 공예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검들 그리고 최근에 그 용광동 고분에서 출토한 호인상 등 서역인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흔적들이 이 신라의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라 하면 한반도의 동남쪽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좀 해외와의 교류가 좀 안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육로길로 혹은 바닷길로 상당히 많은 교역을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왕 오천축 국전을 쓴 해초 스님도 네. 지금의 충남 당진 혹은 경기도 평택 일대에 있던 항구에서 출항을 해서 중국 광저우를 거쳐서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지나서 말라카협, 벵골만 해서 이제 인도로 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바닷길을 통해서 그 네. 수많은 교류가 이어졌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경주의 괴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괴릉에 이어서 이제 문무대왕릉 네. 여기는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수중의 능이 만들어진 이유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문무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 그 태절 무열왕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삼국 통일을 이뤄낸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망할 때 그 삼국사기에 따르면 자신이 이 바다에 묻혀서 외구의 침입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들인 신문왕이 용이 된 아버지가 드나들 수 있게끔 저렇게 동해에서도 한 200m 앞에 떨어진 바닷속 한가운데다가 릉을 만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중릉을 보기 위해서는 이견대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은데요. 이경대. 예, 지금 이견대에서 이제 바라보는 풍광입니다. 아, 네. 동해의 아주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수중릉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근처에 봉길리 해변의 아주 그 고즈넉한 모습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견대입니다. 네. 네. 경주에도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네, 해파랑길이라고 해서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있는 네. 도보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에서 12코스가 이 네. 경주를 지납니다. 잠깐 전에 말씀드린 그 문무대왕릉을 비롯해서 또 가문사지 석탑도 이 코스 안에 있고요. 해서 이곳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 자연의 신비로움 그리고 문화의 향유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해파랑길의 10에서 12코스입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주상절리가 있는데요. 주상절리는 이제 분출한 용암이 서서히 식으면서 육각 기둥 형태로 이 암석이 굳은 걸 가리키는데요. 보통은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만 이곳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가로로 이 주상절리가 있는 그런 곳이 이 읍천에 있습니다. 또 이 읍천 항 주변을 걷다 보면 또 벽화 마을도 있고요. 네. 소박한 시골 음식도 맛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황룡사지는요. 저도 네. 가봤지만 좀 그 황량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신라 네. 전성기 때 만들었지만 지금은 네. 또 터밖에 없어서.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은 황량한 모습이지만 원래 그 불타기 전의 모습은 상당히 거창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동서 너비가 무려 288m에 달했고 또 남북간으로도 한 281m나 됐던 총 면적이 한 2만 평이 넘는 그런 사찰이 바로 이 황룡사였었습니다. 동양 최대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라 진흥왕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4대 왕에 걸쳐서 93년간이나 지었던 그런 어마어마했던 곳이 바로 이 황룡사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그 절터로만 남아 있는데요. 바로 몽골 침입 때 불탄 나머지 폐허로 남아 있지만 저곳에 가시면 저렇게 돌 무더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영화로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흔적들입니다. 9층 목탑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건데요. 저렇게 불상의 이제 좌대에서부터 다양한 주춧돌까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무려 높이가 88m 정도, 현대 건물로 치면 한 20층 빌딩 정도의 규모로 일컬어지는데요. 상당한 그 당시의 건축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면 저렇게 뭐 꽃밭 정도 혹은 풀밭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인데 오히려 저런 황량함이
이 영화로 어떤 신라를 한번 상상하게 해주는 네. 아주 중요한 또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주변에 중앙선 열차길이 있어서 마침 무궁화 열차가 지나가면 그 감상에 좀 배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동학 농민운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경주에도 있습니까? 네, 보통 동학이라 하면은 전북 고부, 지금의 네. 정읍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이 동학이 시작된 곳이 경주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동학을 창시했던 수훈 최재우가 선생이 태어난 곳이 경주이고요. 또 그가 그 수도 정진했던 용담정이 있는 곳이 경주이고 마지막으로 그가 사망하고 묻힌 묘가 있는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바로 이 처음에 말씀드린 괴릉에서는 정반대쪽, 그러니까 경주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가정리라는 곳에 있는 이 동학의 성지인데요. 동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그 역사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의 평민과 노비들, 즉 서민 대중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각성시켜낸 아주 중요한 근대사적 의미에서의 인권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이 동학이었거든요. 실제로 동학은 이 관과 일본군 청국의 개입 속에서 점점 진압되어 가지만 나중에는 독립운동으로 또 해방 이후에는 남북통일운동, 민주화운동 같은 우리 사회의 오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또 동학이기도 합니다. 이 동학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경주에 또 다른 면모가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의 흔적도 네. 있고 동해 바다도 네, 있고 네. 경주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즐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일제강점기만이 아니라 지난 3공화국 시대에도 아주 국가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음식 자원들도 그에 걸맞춰서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근처에 가보시면 천북면 화산리 같은 경우에는 한우 구이집만 한 수십 곳이 성업을 하고 있고요. 또 경주 일대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경주 시내 곳곳 그리고 주변에도 칼국수를 다루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은 좀 거창한 음식을 떠올리고 여행지를 찾아가시긴 하지만 이 칼국수 집에 가시면 소박한 경주 사람들의 또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한 번쯤 그곳의 음식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권기봉 작가께서 네. 나오시면 어떤 지역을 소개할 때 네. 그러니까 흔하게 모두가 갈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보시기에 네. 이곳은 많이 가지 않지만 꼭 가볼 만하다라는 네. 곳을 소개를 해 주시잖아요. 네. 경주에서는 가장 어떤 곳이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경주는 많이 가고 네. 또 가는 곳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이런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정말 좋더라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곳이 경주의 남산이에요. 남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깊습니다. 그 깊은 곳 곳곳에 불교 유적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데요. 이 경주 남산을 걷게 되면 이 불교 유적도 만나실 수가 있고 동시에 자연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곳에 올라서 지는 이 노을의 모습을 보면 경주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지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지우기 위해 찍은 사진들을 모은 자리인데요. 누명을 벗게 한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아직 두려워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우리가 무죄 받을 때 이 안에 겨울에 꽃이 있었죠. 나비가 있었다니까요. 화분에 날아든 나비, 풀이 무성하게 자란 옛 집터. 그냥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사진들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채웠습니다.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부터 1986년 제1동포 간첩 사건까지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고통받았던 순간을 잊고 아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 잡은 카메라. 사람들은 갖가지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더 씌웠던 장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와보고 싶었어요. 어떤 데인가. 많이 무서웠죠. 용기 내어 잡아든 카메라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주던 것들을 향했습니다. 조그마한 창문으로 밖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저기를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찍게 되고. 차마 뒤돌아보지도 못하던 시간을 당당하게 대면하고 나서는 조금씩 지금의 행복을 렌즈에 담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치가 좋은데 찍고. 간첩이 아니었지만 간첩으로 불리며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대법원은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이 전시회에 참여한 5명 중 2명은 얼굴을 내보이는 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어젯밤 늦게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지금 사고가 난 지 한 9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여기 타고 있던 7명 실종 상태입니다. 소방청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일 중앙 119 구조본부 소방 헬기 추락 상황 보고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 일시는 2019년 10월 31일 23시 26분에 독도 경비대장으로부터 119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서남쪽 방향 200에서 300m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개요는 88 대항호 조업 중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있어 경북 119 상황실로부터 중앙 119 구조본부 소방 헬기로 환자 이송 요청이 있어 출동 나갔다가 헬기가 이륙한 후 2분 이내 해상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헬기 재원은 에어버스 EC225 헬기로서 2016년 3월에 도입한 헬기입니다. 탑승 인원은 28명입니다. 사고난 그 헬기의 실제 탑승 인원은 7명으로서 소방 5, 환자 1, 보호자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 PPT 자료로서 그거는 소방청 상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빔 프로젝터로 볼 수 있게끔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 소방청 대변인실로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조치 상황으로서는 23시 22분에 중앙 119 구조본부 소방 헬기 독도에 착륙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탑승하였습니다. 23시 26분에 독도 경비대장으로부터 소방 헬기가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헬기가 추락하였고 거리는 200에서 300m 추정, 자체 보트로 현장에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일 00시 05분 야간 수색을 실시하였는데 헬기 등 총 13대를 투입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금일 새벽 2시에 울릉도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였고 금일 새벽 3시 17분에 중앙 119 구조대원 23명이 독도 수중 수색을 위하여 포항 해경항공대에 대기 중에 있다가 아침 8시 30분에 현장으로 출동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앙 119 구조본부장과 청장님은 부산 소방 헬기를 통해서 현재 독도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금일 수색 계획입니다. 금일 총 27대 522명을 투입하여 특히 08시 30분에 잠수대원 31명 독도 헬기 추락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수중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2차로 추가로 중앙119 구조본부 2차 잠수대원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원인은 우리 자체 119 항공기 사고조사반을 꾸려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 그 기장 두과 주기장, 부기장, 정비사, 그다음에 항공구조대원, 항공구급대원 5명이 한 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락 지점의 수심이 얼마입니까?
지금 어군 탐지기로 찍어본 결과 72.2m 정도 된다고 해경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럼 특수 장비 없이는 그 구조가 불가능할 줄 알고 지원해가지고. 예. 군에서 지원받는 그 장비 상황이 있는데. 예, 군에서 장비 지원받는 거는 수중 탐지기가 따로 있는데요. 그건 군에서 지원받기로 했고 저희들은 소나라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기체는 확인됐습니까? 추락된 지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그건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륙하고 목적 지점이 어디입니까? 대구라고 들었는데. 예,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그까지는 경북에 그러면 현장 대응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니다. 그 손가락 절단에 대한 수술이었는데요. 제가 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기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까지는 제가 요 앞에 파악할 때까지는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헬기가 뜨지 못했는데 지금 08시 기점으로 헬기가 이동이 가능하다 해서 독도로 08시 35분에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파고나 그리고 바람이 강도나 이런 것들은 기상 상황입니까? 현재 파악된 거 없습니다. 현재 파고 100m 정도 초속 근처에 바람이 분다든가 그런 현재 기상 그런 기상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선박을 이용해서 물 위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색 장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수색하고 있는 거는 그 선박을 통해서 해상 수색을 하고 있고. 네. 한번 금이 수색대에 보면은 한번 헬기가 8대고 초계기 2대, 그다음에 선박 14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3대, 구급차를 울릉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총리께서 이제 어선들 주변 어선들도 같이 요청하고 있는데 어선들 추가적으로 같이 하시고 그런 건 없나요? 실제로 야간에 어선을 민간 세대가 투입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네, 소방청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조업 중에 사고를 당한 환자를 이송하려던 헬기가 이륙 직후에 한 2분 내에 추락을 했고요. 여기에 탑승한 게 이제 7명인데 아직 어디에 추락을 했는지 위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시 40분, 사고가 난 지 한 9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요. 잠시 뒤부터는 잠수부도 투입을 해서 수중 수색 작업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부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특히 오전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 중심으로 공기가 더욱 탁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는 매우 나쁨까지 농도가 올라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게 예보돼 있지만 공기가 탁해서 맑은 하늘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0도, 광주와 대구가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20도 선에 그치면서 우리나라보다 선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일요일 동해안은 흐리고 비 소식이 있고요. 또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환자와 보호자, 소방구조대원 등 7명을 태운 소방 헬기가 어젯밤 11시 26분쯤 독도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조업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어민을 이송하기 위해 독도에서 이륙한 직후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독도 주변 해역에는 초속 10에서 12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헬기와 탑승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던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KT 부정 채용과 관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쟁점은 딸의 KT 부정 채용 대가성입니다. 이틀 전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판결문에는 대가를 바라고 김성태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감이 오늘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른바 조국 국감이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